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왕이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면서 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든다는 것은 왕의 위엄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왕국이라고 하면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을 들 수 있어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 바빌로니아 왕국은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단어는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이 나온 게 바로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21쪽 아래를 보면 만약 귀족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의 눈을 다치게 한다. 바로 이 내용이 눈에는 눈이라는 내용을 만든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였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화나 1만화를 지불해야 한다. 귀족과 평민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귀족, 평민, 이런 계급사회가 존재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쐐기 문자, 이것을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진흙판에 갈대로 만든 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게 이 바로 쐐기 문자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하고 10진법을 사용하게 되는 60진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집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하는 사항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조금 이따가 이집트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중에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히타이트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집트 문명입니다. 교과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다. 이집트 문명은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죠. 지금 여기가 땅이고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도 전부 바다. 이 문명의 특징은 다 여러 방면에서 쳐들어올 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 여기는 바다로 막혀 있고 여기도 바다로 막혀 있고 여기도 되게 좁고 여기는 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만 있게 되면 되게 폐쇄적인 지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민족의 침입이 되게 적겠죠. 그러면 현세적으로 살았던 이들에 비해서 이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이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미래, 나중을 생각하게 되는 모습으로 생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폐쇄적인 지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세적인 종교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 사람들은 현세가 아닌 내세, 죽어서의 세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특히 지배층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죽어서 미래에까지 그리고 죽음의 세계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미라를 만들었고요. 자신들이 살 집, 무덤인 피라미드를 거대하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스핑크스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남긴 게 바로 사자의 서입니다. 사자의 서의 내용은 교과서 23페이지에 주제 탐구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집트의 특징은 나일강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나일강은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옆에 있었던 것처럼
나일강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중요한 건데요.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넘치는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정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화할 수 있었고 그걸 바로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나일강의 범람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이었고요.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땅들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렇게 나누어졌던 이 구획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에 휩쓸려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내 거를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었는지를 측량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측량법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짜를 가늠하고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는지 찾기 위해서 하늘도 관찰하게 되는 천문학이 발달하게 돼요. 하늘을 관찰하면서 태양도 관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십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육십진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십진법을 사용하게 돼요. 십진법이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를 세는 걸 바로 십진법이라고 하고요. 육십진법이라고 하면 1부터 60까지를 세는 걸 육십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그리고 십진법, 현재도 사용하는 것들이 이집트 문명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태양신에 대해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왕, 태양의 힘을 받은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신에게 부여받은 힘을 바로 태양신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문명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23쪽에서 바로 여기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까지 살펴보면 오늘 배울 내용을 모두 마치게 돼요. 헤브라이는 여기, 그리고 페니키아는 여기, 헤브라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지금 지도가 보이는데 이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 문명들은 지금 어떤 문명 사이에 끼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자, 그러면 페니키아 문명과 헤브라이 문명의 위치를 살펴봤고 이들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이 페니키아인들은 활발한 해상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동하면서 문물을 배우게 되고 그 문명을 유럽에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그때 만들었던 문자들이 그리스에 전해지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페니키아는 해상활동,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은 헤브라이입니다. 이 헤브라이는 두 가지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이에요. 이들은 특히 이 헤브라이 때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 때 크게 번성을 하게 되고요.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에요. 바로 그 헤브라이인이 믿었던 유대교가 바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성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문명, 특히 두 가지 큰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도 문명이랑 중국 문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으로 역사는 계속 수업이 진행되게 될 거예요. 따로 과제나 학습지는 현재는 나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남아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튜브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검색을 하면 이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재미로 이거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진짜로 이제 그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